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 얘기도 했고, 내가 했던 가장 짓궂었던 장난 얘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싶었던 것 뭐 이런 얘기를 나눴고, 이제 오늘은 2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부의 큰 제목은 아기 예수는 슬픔 속에서 태어났다 이거고요. 총 9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9개 챕터가 있는데 뭐 박쥐, 정복, 이런저런 이야기, 잊을 수 없는 두 차례의 매, 엉뚱하고도 기분 좋은 부탁, 사랑의 조각들, 망가라치바, 늙어가는 나무들, 마지막 고백,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2부는 사실상 크게 보면은 그냥 본격적으로 포르투갈과의 우정이 그려지는 부분이고 민기뉴를 상실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려낸 부분인데, 여기서도 한번 저희가 뽑아보죠. 가장 인상 깊었던 챕터 2부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마지막 챕터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근데 이 인상이라는 게 안 좋은 쪽으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게 굳이 왜 나는 48살이 됐고 포르투갈 아저씨를 사랑합니다, 그런 편지를 썼는지 그게 조금 아직도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뭐 9살 인생처럼 나는 이제 뭐 이 책을 쓴 지 작가가 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감정은 지금 뭐 다시 느끼지 못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가의 말 이런 식으로 쓴 거면은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제재가 나이 먹어서 쓴 거잖아요. 네. 그게 조금 저는 의아했어요. 이게 굳이? 네. 근데 9살 인생은 소설이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자전적 소설이기 때문에 뭐 제재가 곧 바스콘셀로스고 그래서 그렇게 쓴 게 아닐까요? 근데 자전적 소설이라는 게 꼭 이제 작가와 동일시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약간 여기서 뭐 포르투갈 아저씨를 사랑했습니다 이런 것도 저는 좀 이따 문제 말하겠지만 조금 왜 사랑하지?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새로운 해석이네. 그 다음 챈들러 씨는? 네, 저는 망가라치바. 출판사마다 책 제목이, 그러니까 챕터 제목이 달라요. 네. 이게 동력 기준으로 망가라치바라는 네. 제목이잖아요. 네. 제가 하서 출판사 거 읽었는데 여기의 제목은 뭐냐면은 살인마 망가라치바 열차. 여기 좀 뭐 대놓고 스포를 하니까 누가 죽는 거지? 포르투갈 아저씨가 죽더라고요. 일단 그래서도 인상이 깊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제가 뭔가 꽂히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제가 이 챕터를 꼽은 이유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고 나서 열병을 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랑도 이제 안녕하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게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다기보다는 참 이게 마음이 가는. 어린이가 어린애만의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왜 이렇게 저한테는 마음이 쓰이는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잊을 수 없는 두 차례의 매. 제재가 풍선을 만들다가 밥을 안 먹고 풍선을 만들다가 이제 누나한테 험한 말을 하고, 네. 누나가 거기에 분개를 해서 종이 풍선을 산산조각을 내죠. 네. 그때 거기에 더 이제 제재가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니니까 진짜 누나한테 진짜 심한 욕을 막 하니까 또또까 형이 이제 냅다 패는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지내다가 아빠한테 아빠 좀 심란해 하니까 노래를 불러준다고 하는데 노래가 되게 야한 나는 맞아요. 뭐 벌거벗은 여자가 좋아 뭐 이런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아빠가 다시 한번 해봐 맞고 다시 한번 해봐 맞고. 근데 제재는 다시 해봐가 진짜 다시 하라는 뜻인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쵸. 아빠는 이제 그 반어법으로 너 한 번만 더 해봐라. 한 번만 더 해봐라. 이거였는데, 아빠는 왜 나 다시 하라고 그러고 때리지? 이러다가 진짜 심하게 맞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부분인데, 저도 정확히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저의를 알아채지 못할 어린 시절에 아빠한테 뭐뭐 해봐. 아빠가 뭐뭐 해봐. 한 번만 더 해라. 근데 그때 한 번 더 하고. 그랬다가 진짜 호되게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이런 감정이 뭔지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그때는 이게 뭐 앞뒤를 구분 안 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말하면 그게 그대로 맞아요. 해석을 하니까 그게 가장 어린이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랬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도 잊을 수 없는 그때 혼남이 있었죠. 맞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혼났습니다. 네, 여기 아까 제가 한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어쨌든
책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제재가 맞는다. 너무 많이 맞는다. 네. 그것도 그냥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거죠. 가족들이. 네. 회초리처럼 그러니까 회초리도 정식 체벌이라고 하기 좀 뭐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네,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한 어쨌든 훈육이 아니라 이건 오씨 열받아 확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포르투갈 아저씨랑 뭐 냇가를 갔다 이렇게 옷을 벗었는데 온몸이 진짜 그렇죠. 멍투성이인 걸 보고 기겁을 한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아무튼 이런 체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체벌은 과연 필요한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를 보면은 오은영 박사는 어쨌든 성공률 100% 박사님이신데 그분은 절대 체벌은 안 된다. 절대. 네, 절대 100% 안 된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은 이걸 다 상처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절대 체벌을 안 하고 그 훈육 자세 있거든요. 팔다리를 안쪽으로 딱 누른 다음에 팔을 꽉 잡고 이거로 한 2-3시간 버티고 있으면은 아이가 알아서 풀이 꺾여가지고 대화할 자세가 갖춰지고 뭐 이런 훈육 자세가 있는데 아무튼 오은영 박사는 이런 식으로의 훈육을 해야지 체벌에 의한 훈육은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특히 체벌을 하실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식으로 훈육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체벌이 옳으냐라는 질문이랑 체벌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저는 체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아버지한테 거의 안 맞으면서 자랐어요. 오히려 그래서일 수도 있는데 언제 한번 회초리 맞은 게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회초리든 뭐 손바닥이건 자로 손바닥을 맞는 거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뭐 중학생 돼가지고 숙제 안 했어 이러고 발바닥 맞고 손바닥 맞는 건 이제 뭔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로 할까요? 아무튼 네. 그때까지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가 보구나라는 생각에 물론 제가 그때 뭐 회초리를 맞은 것 때문에 뭐 제가 지금 삐뚤어졌다거나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걸로 봐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논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뭐 체벌에 대한 이런저런 여러 게시글들을 보다가 누군가가 댓글로 아이가 나보다 신체적으로 열등하다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체벌이 가능하지. 만약에 이 아이가 나보다 그러니까 키가 한 2m고 근육이 우락부락한데 내 아이란 이유로 훈육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훈육의 뭐랄까 기본 전제가 그런 거잖아요. 얘는 약하다. 힘의 비대칭성. 힘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 같아도 내 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면 내 아이긴 한데 뭐 5살이긴 한데 얘가 막 5m예요. 뭐 그 정도로 홈런 못 때릴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정말 어쨌든 때린다는 거는 안 되는 거구나. 어쨌든 폭력이니까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체벌이 필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때리는 거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 없이 키우는 게 훈육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모두가 그런 식으로 육아의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잘못 어긋나다 보면 우리가 저번에 언젠가 한번 읽었던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에서처럼 얘가 완전 어긋날 수도 있는 거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차선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옳진 않지만 누구나 이렇게 100% 무슨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 오은영 박사님처럼 훈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 필요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노인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챈들러 씨와 똑같이 체벌은 옳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 체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체벌을 했을 때 분명히 어떤 체벌을 받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의 감정은 분명히 기억이 나거든요. 아까 제가 뭐 누구를 그 친구를 놀렸는데 뭐 어떻게 놀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혼난 기억 이런 건 다 나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내재된 폭력성을 좀 더 계속 쌓아가게 할 수도 있고 아이의 정서 건강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폭력 어쨌든 이제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제가 아이를 키운다면은 최대한 체벌은 하지 않고 싶습니다. 이러면 또 되게 뭔가 도전 의식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노닌 씨의 아이가 나중에 반에서 이런 식의 좀 장애를 갖고 있는 애를 놀렸어요. 네. 그 세세한 내용을 담임쌤이 이렇게 보내줬어요. 와 보니까 끔찍해. 우리 아이가 애가 이러나 싶어. 근데 어쨌든 노닌 씨는 이런 믿음이 있는
신념이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은 때리진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되라고 뭐 손을 들게 하거나 온갖 방법을 다 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슈퍼맨이 돌아갈 딸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막 송일국이나 추성훈 이런 애들 안 때리잖아요. 근데 카메라 꺼지는 거 모르긴 그건 모르지. 어쨌든 앵글 속에서는 안 때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에 우와 멋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이런 여러 가지 육아 프로그램들은 정말 사라져야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사라져 있겠지만 점점 사라지는 추세죠. 네, 정말로 백해무익한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체벌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엄마한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는 이만큼 맞았으니까 체벌을 하지 않아야지 라는 생각은 없어요, 사실은. 물론 저도 체벌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필요한 순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노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맞았던 기억들이 되게 안 좋게 작용했던 경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맞을까봐 두려워서 잘못을 안 하는 약간 팽이처럼 이렇게 맞아야 도는 이런 것처럼 뭔가 나의 정상적인 사고 회로나 이런 게 좀 그렇게 체벌로 제가 학습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참 안 좋긴 한데 그래도 내가 엄마한테 좀 맞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 정도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만약에 그렇다면은 물리적인 타격보다는 어쨌든 정신적인 타격을 주는 게 낫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체벌을 할 때?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정신교육 먼저. 네. 그러니까 너 오늘 잘못했으니까 딱 2대만 맞자. 하나, 둘 이렇게 때리고 끝 이게 아니라 너는 진짜 쓰레기야. 너는 그건 아니죠. 너는 진짜 나쁜 애다. 너는 정말 못된 애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극단적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가 이렇게 해서 뭐 내가 혼내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미 혼난 게 선행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너 혼났지. 그럼 그럼 뭐 때문에 혼났는지 좀 더 생각을 해봐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혼자 좀 깨달을 수 있게. 그러면 정말 행운이죠. 저는 그러면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아이가 있다면은 정말 부모로서는 고마운 게 아닌가. 그래요. 방금의 예시를 보니까 차라리 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네. 잠깐 또 생각을 해보면 제재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너는 정말 때리면서 어떻게 그런 나쁜 말을 하나만 해도 모자른데. 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제재랑 포르투갈랑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둘이 거의 막 떨어지지도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 두 사이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조금 그 포르투갈의 소화성? 그러니까 얘가 너무 집착을 해야 된다고 해야 하나? 왜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뭐 이제 비싼 차에 막 박쥐로 막 장난치고 올라탔을 때는 막 패다가 급 친해져가지고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고 죽게 되니까 막 보고 싶어 난리치는 제재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막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옷을 벗어봐. 이렇게 뭐 상처 있는데 그래서 제재가 싫어하는데 그래도 벗어봐. 막 이런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 두 분은 이 둘 간의 사랑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노니 씨의 해석이 좀 약간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 도리안 그레이 초상에서 저만 좀 그런 게 느꼈었잖아요. 오스카 와일드의 그런 필치를 보면서 그런 걸 느꼈다고 했는데 이번 노인 씨가 저랑 다르게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은데 저는 아예 그냥 부성애라고 봤거든요. 그냥 왜냐면은 일단 포르투갈은 아이와 떨어져 살고 있고 혼자 그리고 제재는 정상적인 가족이 아니잖아요. 아빠한테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랑을 아빠와 비슷한 나이에 중년 남성에게 그 사랑을 갈구하는 거니까 이게 저는 아빠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를 왜 안 데려가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양자로 데려달라.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그 포르투갈 아저씨 찾은 게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다고 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이게 과연 정상적인 관계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제재의 가족이 어떻게 보면은 불완전한 가족이잖아요. 이제 막 집에서 학대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안정적인 가정을 찾는 그런 제재의 모습인데 근데 이게 과연 옳은 건가?
라는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저는 옳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성애라고 또 읽었고 정말 구원자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슬퍼한다. 제재가 정말 슬퍼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노인 씨가 유독 그렇게 좀 어색함? 이 도대체 뭐지라고 의구심을 가진 게 일단 처음에 관계는 좋지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급격하게 친해진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근데 이 아저씨는 한 40, 50대고 제재가 5살, 6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 아저씨의 화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요새는 너무 사이가 흉흉하니까 그 다음에 이 좋은 차를 우리가 막 포르쉐에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한 50대 아저씨가 갖고 있는 포르쉐에다가 한 5살, 요새 애들 영악하니까 5살가 와! 이러고 장난을 쳐놨어. 네. 그러면은 정말 화가 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냥 뭔가 지금 그래도 우리 아직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옛날에는 뭔가 그래도 좀 더 사람 살던 세상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런 막 지프차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매달렸는데 스페어 타이어. 네, 스페어 타이어 이렇게 매달렸는데 그걸 보고 처음에 일단 이 사람이 화가 난 것도 위험하니까 화가 난다라는 게 일단 인간이라면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의 귀한 차에 흠집을 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좀 귀여운 짓을 하고 5살짜리 애인데 장난을 안 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러니까 장난도 짓궂은 장난을 안 치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다가 막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막 내가 얼마나 학대당하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랑을 갈구하는 게 보이잖아요. 50살 먹은 아저씨가 5살이 사랑을 갈구하는 게 눈에 보이면 저는 그냥 당연히 애틋한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갑자기 너무 친해졌다 둘이 라고는 보지는 않는 게 애초에 뭔가 어떤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만한 사이도 아니고 그 과정이 좀 충분하게 여기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약간 그 뽀르투가 아저씨가 정말 약간 말하는 강아지를 본 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조그맣고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럽지? 어떻게 나랑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런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좀 더 이게 집착이 되는 게 막 귀여워서 정말 그러니까 제재에겐 슬픔이 없는데 귀엽기만 한데 너무 집착이 심해요. 그러면 조금 의심해 볼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당연히 집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는 얘가 얼마나 가정이 열악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너무 구출해주고 싶을 것 같거든요. 저긴 진짜 망했다. 아버지가 쓰레기네. 이렇게 맞는 것 좀 봐. 내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얘를 데려올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양육권이나 뭐든 간에.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고 저 같았으면 저라도 정말 집에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나이 먹어서 한 40, 50대 됐어요. 이런 제재와 같은 아이를 봤어요. 그럼 이 뽀르투가 아저씨처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하고 싶어요. 네, 할 수만 있다면.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아이를 위해서지만 그랬을 때 내 스스로도 나 성공했네를 느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지점일 있는 것 존재다. 같아요. 네. 저도 놀이터에서 어린 애들 보면은 그냥 기분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랑 괜히 한번 말 걸어보고 야, 너 몇 살이야? 그냥 이름 한 번씩 해보고. 근데 궁금한 게 해본 적 있어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아이들을 좋아하는데 아이들을 어색해해요. 저는 이렇게 말 거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냥 괜히 한 번씩 이렇게 놀리고 싶고 막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말 걸면 또 애들은 또 어른들을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하거든요. 뭔가 큰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기랑 얘기를 하고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하다고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기 친구들보다는 어른을 많이 만날 때니까 좀 더 어린애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네. 이제 책 밖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의 내용이 이제 철에 관한 얘기거든요. 왜 아이들은 철에 들어야만 합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언제 철 들었다고 아직까지 철 안 드셨을 수도 있지만 나 한 번쯤은 나 좀 철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언제이신가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걱정 어릴 때부터 갖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어릴 때는 그런 걱정이 아예 없지만 적어도 한 중학생만 돼도 엄마가 아프다. 아빠가 기침을 많이 한다. 그러면 그냥 걱정은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굳이 그걸 입 밖으로 안 냈거든요. 일단 그때 그 중학생의 눈에 어른은 그냥 알아서 다 잘하는 어른이잖아요. 굳이 내가 뭘 신경 쓴다고. 근데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렇게 아프다.
그날 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아? 라고 가끔씩 이렇게 제가 입 밖으로 물어보는 그럴 때 좀 철이 든 게 아닌가. 그거 말하면서 되게 부끄러운데. 저는 네. 제 삶에 대해 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을 때 앞으로 뭐 해야지 이렇게. 네, 이때는 뭘 해야지 약간 그게 21살, 2살부터 조금 구체화되고 좀 실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독립도 있었고,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랑 같이 살긴 하지만 그런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서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는 보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빠는 보다 우리 아버지는 이래 뭐 이런 걸 하셔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호칭이 바뀌었을 때 뭔가 이제 내가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남들한테 앞에서는 뭔가 그런 내가 어머니란 말이 지금 입에 올리고 있네 나 좀 철들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철이 든다에 대한 3가지 기준이 나왔잖아요. 네. 몇 개 충족해요? 자기가 얘기한 건 아마 충족을 했을 거고 네. 저는 두 분이 말한 걸 하나도 충족을 못했거든요. 어디 가서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하고 전 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언제든 뭘 해야지? 하나도. 저는 3개 다 맞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전 2개. 2개? 네. 누구 거를 충족했나요? 챈들러 씨 거, 제 거. 네. 그럼 갑자기 궁금해진 게 노니 씨는 한 40이 돼서도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미래가 그려져요? 저는 왠지 그런 게 그려지거든요. 좀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왜 어머니를 안 하냐?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높여서 사용을 해라. 뭐 혼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충고를 받았죠. 근데 뭐 이게 친근감의 표현인지 그냥 제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게 나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좀 입에 저는 안 달라붙더라고요. 이게 뭐 달라붙고 안 달라붙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누가 그랬지? 어떤 교수님이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교수님이랑 자기네 때는 엄마랑 아빠라는 단어는 유아어였다고. 그럴 만한 세대긴 한데 그렇죠. 이제 중고등학교만 가도 진짜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제 단골 질문인데요. 그냥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언제까지 엄마 아빠를 부를 거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죠. 저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는 계속 앞으로도 그냥 집에서는 네, 뭐 나이 50 먹어도 그냥 엄마 아빠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는 그냥 어머니 아버지 하지 않을까 싶네요. 책갈피. 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아보는 책갈피 코너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81페이지에 민기뉴와 제제의 대화가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뭘 기다리고 있는 건데 제제, 하늘에 아주 예쁜 구름이 지나갈 때를 뭐 하려고? 내 작은 새를 태워보내려고. 이 부분이죠. 뭐 계속 얘기하는 그 새가 날아간다인데 이제 새를 날려보내는 것도 날려보내는 건데 그걸 위해서 구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가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네. 그다음 노진 씨. 네, 저는 동력 232페이지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체벌을 당한 후에 포르투가와 제제가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제 마음속에서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입니다. 원피스군요. 네. 샹크스인가요? 그런가요? 아니요. 에이스. 이거는 그거죠. 초파의 대사인가요? 초파한테 그 박사님이 닥터 히루루크인가? 기억도 잘 안 나네.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중학교 때 진짜 정말 오글거리지만 그렇죠, 중2병 도는 애들에게 그 문장은 싸이월드 프로필 사진이었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 진짜 좋아하는 사람도 제가 한 면이 싫어서 이 사람 계속 싫어하게 되면은 싫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그런 것처럼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떠나보내면은 이제 그 사람은 저의 세상에서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마지막 문장인데요. 마지막 문장은 영원히 안녕히인데 그 위에 사랑하는 포르투가 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이제 나이 많이 먹은 제제가 이제 포르투가에게
보내는 편지의 문장인데, 이거를 보면서 이때가 진짜 엔딩 눈물 그렇죠. 포인트. 네. 요거를 읽고 나서 이제 이 책은 진짜 약간 울리려고 작정하고 쓴 책 같은데. 영원히 안녕히도 너무. 네. 뭐 잘했어요도 아니고. 그죠. 그냥 안녕히도 아니고 영원히 안녕이래요. 참 정말. 네. 어쨌든 이 문장이 특히 근데 저는 제재가 너무 일찍 철이 들지 않았다면은 포르투갈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포르투갈 사랑하지 않게 됐겠죠. 근데 포르투갈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게 자기 너무 일찍 철 들었던 거니까 차라리 포르투갈 몰랐다면은 내가 이렇게 슬프진 않았겠다. 라는 이런 마음, 되게 복잡한 마음을 표현하는 맞아요. 문장인 것 같아요. 연남동 수선집. 네, 그리고 이 책에서 고쳐보고자 하는 부분 한번 고쳐보겠다는 코너, 연남동 수선집인데, 네, 저희가 이 코너 자체를. 미래가 안 보이네요. 자체를 수선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보통 그런 거죠. 개편을 앞두고 약간의 초읽기 그렇죠. 같은 느낌으로 네. 오늘은 저희 계속 미뤄왔던 저번 시간에서부터 계속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하겠다 했던 그 아이유의 노래 제재 네. 이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 아이유가 노래를 냈어요. 제재라는 노래를 냈고 채셔라는 앨범 아트에 이제 제재를 그때 당시 되게 논란이 됐던 게 핀업걸 포즈를 하고 있다.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고 노래 가사도 보면은 네. 올라와라 어린잎을 따가라 네, 이런 식으로 우유 마시는 이런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되게 아이유가 이야기를 한 것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재 캐릭터만 봤을 때 모순점을 많이 가진 캐릭터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 있고 섹시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아이유는 정말 진심으로 이 책을 읽고 거기에 뭐라고 할까요? 핀트가 꽂힌 거? 네. 시쳇말로 하자면 그런 건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아이유가 이 책을 읽고 제재를 그렇게 해석을 했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부터. 저는 정말 해석의 자유는 존중해야 된다.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예술을 네. 하면 그건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아이유가 지금 유미주의라서 이렇게 한 걸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매력 있고 모순이 있는 건 알겠는데 이제 섹시하다는 포인트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5살짜리 아이를 보고 네. 어떤 섹시함을 느꼈다. 이거를 이제 공적으로 인터뷰나 이런 앨범 자켓에다가 표현을 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금기시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 그대로 아이들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소아성애나 이런 거는 저희가 모든 전 세계에서 금기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유가 건드린 거니까 괜한 벌집 쓰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저는 아이유의 생각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피드백이 잘못했다. 이런 멘트 역시나 섹시하다라는 사과문. 사과문. 거기 이제 제재는 자기는 이 책을 읽고 제재를 둔 게 아니라 제3의 가상의 인물을 두고 이 가사를 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거 자체가 그냥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아이유가 의도한 바로 해석이 되지 않아서 이런 논란이 생긴 건데 그런 논란에 대한 피드백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은 더 이런 게 논란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의 섹시가 꼭 우리가 성적인 섹시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외화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건지 생각은 안 나는데 예컨대 차를 하나 뽑았어요. 딱 차를 보고 와우, it's so sexy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네. 그걸 보고 이 차에 내가 성적 매력을 느낀다가 아니라 야, 정말 매력 있네. 그러니까 매력 있네. 혹은 나 너무 뭔가 관심이 간다. 어쨌든 그 대상에 매료됐다라는 표현을 그냥 섹시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아이유가 미국인은 아니지만 네. 그런 점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때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핀업걸 그 포즈의 앨범 아트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책을 읽었으니까 그냥 제재가 짓궂게 할 만한 그런 장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스타킹 갖고 무슨 이렇게 뱀 흉내 내는 아이니까 그리고 물론 이제 그건 정말 오해가 빚은 거긴 하지만 아버지가 한 번만 더 해봐라 했을 때 그런 야한 가사를 부른 것처럼 그러니까 왠지 이러면 사람들이 기겁해하는 걸 아니까 막 이렇게 어디서 망사 스타킹도 주워가지고 와서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이 기겁해하는 모습을 보고 더 즐기는 그런 짓궂은 그냥 제재의 모습
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럼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책을 읽고 이런 가사, 이런 노래를 낸 아이유에 대해서 이제 출판사가 제재는 그런 아이유가 아닙니다. 라고. 아이가 아닙니다. 아, 네. 네. 아이유님, 제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글을 입장 표명을 한 것. 동력 출판사에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지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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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출판사의 변명을 보면은 이건 출판사 공식 입장이 아니라 출판사 SNS 관리하는 한 직원이 네. 올린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또 발빼기를 하긴 했는데, 물론 저는 그냥 이 책을 완역을 했고 작가랑 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작가와 독점 계약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이해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쨌든 이 회사의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자기도 그냥 한낱 회사가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근데 네이버 댓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너가 책을 네 생각대로 해석하는 건 안 되지만 내가 네 가사를 내 생각대로 해석하는 건 된다. 아,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출판사를. 네. 저는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너무 출판사, 자기 의견이랑 반대돼서 이렇게 우악하는 마음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공식적인 SNS에, 공식 계정에 그런 거 올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요. 그런 식으로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네. 그때. 그러면 또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아이유에게 뭐라고 한 출판사를 향해 뭐라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국정교과서냐 이런 게 있었죠. 허지웅 씨인가. 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할 말이 많은 게, 그러니까 서로 표현의 자유 이 문제가 아니라 출판사는 누군가를 대변해주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출판사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나 아니면 제가 또 본 댓글은 나한테 제재 이 책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정말 너무 소중한 책이다. 왜냐하면 나도 제재처럼 이런 식으로 어린 시절에 가난과 학대를 경험을 했고 그거를 같이 이겨낸 이런 동반자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이런 댓글을 받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책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제재의 여러 면모들 중에서 어떤 한 면모에 꽂혀서 그걸 좀 자신의 상상력을 더 이렇게 칠해서 그려낸 거잖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제재는 소중한데 누가 제재를 이렇게 그렸어 라고 분명 누군가는 분개할 거고, 그걸 출판사가 대신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판사한테 뭐라 하는 것도 뭐라 할 만하지 않을까. 네. 저는 되게 그냥 불필요한 싸움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아이유가 했을 때 사실 그냥 던져진 이상 대중들이 판단을 하면 되는 몫이고, 사실 출판사도 이런 글을 사실 올릴 필요는 없었죠. 네. 그냥 출판사 개인 계정으로 그냥 직원이 개인 계정으로 올려서 이렇게 한다던가. 근데 이게 하필 동력 출판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렸기 때문에 이제 대대적인 비난을 받게 된 것 같은데. 마치 이게 오역을 한 그렇죠. 걸 지적한 것처럼 네. 돼버렸잖아요. 네. 이게 가르치려고 든 게 돼버리는 거죠. 네. 대중들을. 만약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출판사가 어쨌든 되게 공신력 있는 출판사가 이제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참 그렇게 말한 사람도 사실 이런 논란에 숟가락 얹기 아닌가. 그냥 자기도 이런 논란에 편승하고 싶고 자기 한번 언급되고 싶어서 괜히 이렇게 언급한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길어질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제재에 관한. 근데 연남동 수선집 그래도 좀 명색이 코너인데 뭐라도 한번 고쳐보고자. 네. 이렇게 또 명을 확 죽일 순 없잖아요. 네. 제가 서서히 이렇게 페이드아웃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좀 코너의 정체성을 한번 살려보고자. 내가 아이유라면 책을 읽었어요. 노래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아이유는 이 제재의 이런 되게 아이지만 교활스러운 모습? 네. 전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꽂힌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제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점에 꽂혀가지고 어떤 작사 혹은 어떤 앨범 아트를 만들게 될지 한번. 네. 저는 이 아이유의 제재 이런 것보다는 그 10cm의 안아줘요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제재한테 가장 필요한 건 관심이고 사랑인데, 그냥 그런 사랑을 갈구하는 거를 좀 더 솔직하게 아이니까 제재니까 그런 거를 잘 표현한 노래가 10cm의 안아줘요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좀 관심과 사랑을 원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을 그려내지 않을까 싶네요.
저 역시 비슷한데요. 저는 아이유의 푸르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유 좋아하시죠? 좋아했어요. 근데 저도 했어요? 네. 과거형이에요? 인기 많아지니까 싫어지더라고요. 약간 홍대병인가요? 근데 이게 약간 아까 로맨스정 씨가 말한 것처럼 좀 상처받았는데 그걸 좀 치유해질 수 있는 그런 가사가 아이유의 푸르던에 나와서 저는 이 노래처럼 좀 저희가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게 또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 했던 수업의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의 이야기를 주고 각자 생각나는 노래 하나씩 갖고 와서 발표하고 뭐 이랬던 게 있었는데 괜찮은 음악 수업이다.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의 세 곡을 들고 나와서 그냥 세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요. 네. 그 다음에 이 곡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거고 앞에 나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앞으로 우리 연남동 수서집이 그렇게 할까요? 네, 한번 음악과 노래 세계에서 네. 연남동 뭐 음반가게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다음부터는. 네, 이제 이 책의 한 줄 평과 별점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노니 씨. 네, 노니입니다. 제재를 앞세운 폭력 소설 5점 만점에 2점입니다. 바스콘 솔러스는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그다음 챈들러 씨. 네, 잃어버렸지만 아직은 남아있다.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접니다. 가난은 절대 낭만이 될 수 없다. 별점은 5점 만점에 4.5점입니다. 오늘은 뭐 노니 씨와 저의 평가가 그거가 그리네요. 네, 이제 2점을 준 노니 씨의 알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의 알림장은 제가 1월 27일에 쓴 일기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여행의 2일차 밤이 지나고 있다. 아직 10시가 안 된 시각에 조금 있다 카오산 로드에 다시 갈 생각이라 하루가 끝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방콕에서의 두 번째 밤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이곳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남아 보았을 때 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함이 먼저 든다.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이른 아침 오바트밖에 하지 않는 꼬치를 팔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 클럽에서 내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노는 외국 친구들까지. 그러면서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언제부턴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곧 다가올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고 하나씩 지워나갔던 기억이 있다. 조금씩 지쳐간다.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정답은 없다. 오늘 하루만큼은 철없이 지내다 가자. 저 어린아이들처럼. 이때가 그때군요. 그 수진 씨와 쌀국수 태국 음식 논란이 파파퐁커리. 있었는데 그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태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걸 느끼셨군요. 근데 이런 풍경이 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홍대나 강남에도 그렇죠. 즐비하니까. 네. 네. 홍대에서 밤을 새보셨나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무슨 일이었죠? 친구 생일 파티. 생일 파티? 오, 어디서 했길래 뭐 그냥 술집을 전전하며? 공덕에서 하고 홍대로 넘어와서 술집을 전전하며 다녔습니다. 청춘이었군요. 네, 요즘에 힘들어서 못하죠.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이제 알림장까지 들어봤고 이제 다음 주 공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다룰 콘텐츠는 뭔가요? 책이 아닌가요? 네. 어색하네요. 제가 계속 요새 그러니까 시네마 천국 얘기를 했나봐요. 네. 한번 좀 5월이고 연휴도 있으니까 그렇죠. 쉬어가는 느낌으로 네. 저희 그냥 영화 한 편만
두 편 봐야 될 거예요, 아마도. 감독판, 극장판. 네. 계속 제가 얘기했던 시네마 천국입니다. 시네마 파라디소 1988년작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입니다. 드디어 보겠네요. 네. 저는 진짜 명성만 익히 들었고 네. 항상 뭐 이렇게 이 OST도 너무 좋다 뭐 이런 평도 너무 많았던 네.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OST 좋은 건 모두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이버 평점도 높나요? 아마 저는 9점 이런 천장 뚫지 않을까 싶네요. 9점은 넘을걸요? 9.29입니다. 9.29. 네. 상당하네요. 누가 0점 몇 점이죠? 7.1점을 깎았을까요? 궁금하네요. 네. 한번 저희가 네. 다음 주에 보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영화는 영화인데 보고 나서 오늘이랑 똑같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네요. 어차피 어린 시절 얘기잖아요. 네. 무슨 뭐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해볼지 이건 한번 아니면은 다음에는 좀 이렇게 네. 좀 다양하게 오랜만에 그 머눈의 뭐만 뭐 이런 것도 옛날 그러게요. 코너도 한번 다시 한번 그게 잡다하게 한번 해보죠. 네. 그 옛날에 뭐 얼핏 듣기로는 마지막 네. 장면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영화의 그런 네. 하이라이트들을 보면서 뭐 이런 내용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맞는데 네. 그러면 그걸 알면 좀 감독이 반감될 수 있어요. 스포는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네. 그 정도의 배경 지식은 조금들 저는 그거 없이 봤어요. 그렇구나. 없이 봐도 재밌어요? 없이 보면 더 재밌죠. 근데 그 과정까지 가는 걸 저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네. 너무 좋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도 시즌 1 때 했던 거, 2 때 했던 거 한번 또 짜깁기를 네, 해보죠. 한번 해보죠. 그럼 인사할까요? 저희도 오늘 좀 색다르게 인사해볼까요? 그 끝에처럼 영원히 안녕히 좀 영원히 가버리면 안 되니까 다음 주까지 네, 안녕히. 다음 주까지 안녕히로 합시다. 네. 하나 둘 셋 다음 주까지 안녕히.